안녕하세요, 이상한쌤입니다. PNP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불완전성의 정리로 유명한 쿠르트 gödel이 1956년에 수학자 폰 노이만에게 썼던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문제입니다. 그 편지에서 쿠르트 gödel은 NP 완전 문제가 선형 시간 안에 풀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던졌죠. 그리고 현재 PNP 문제의 엄밀한 진술은 1971년 미국의 스티븐 쿡의 논문이었던 정리 증명 절차의 복잡성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퍼져 있는 소문에 의하면 이 PNP 문제가 증명이 되면 현대 암호 체계가 무너진다 라는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영상을 혹시 착실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한번 들어봤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리만 가설에 대한 이제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리만 가설 영상에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이 리만 가설과 현대 암호 체계는 사실상 별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PNP 문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 세계 7대 난제 중 하나인 PNP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PNP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PNP 문제란 말 그대로 P 문제와 NP 문제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P 문제란 무엇이냐? 그 정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해 다항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결정론적 튜링 기계라는 건요, 일방향적으로 정해진 명령표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기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선택지만 주어지고 그대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곁가지가 있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항시간이란 말 그대로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이제 미지수는 알고리즘의 입력 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작위로 주어지는 숫자가 4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처리해 본다고 해보죠. 사실 이게 대표적인 P 문제인 거품정렬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4, 2, 3, 1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이렇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2개씩 2개를 숫자를 비교를 해서요, 더 큰 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1번, 2번, 3번을 수행을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번, 2번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1번을 더 시킵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동일한 과정을 수행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2개를 비교하면 4가 더 크죠? 그러면 4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얘는 2, 4, 3,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2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4가 더 크니까 얘는 2, 3, 4,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둘을 비교합니다. 요 둘 보면 또 4가 더 크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얘를 밀어서 2, 3, 1, 4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번 다 끝냈으니까 이번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개를 비교합니다. 근데 2랑 3을 비교한 결과는 3이 더 크니까 요건 변환될 게 없죠?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하면 3이 더 큽니다. 즉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그럼 얘는 2, 1, 3,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 수행을 한다. 그러면 2와 1을 비교했을 때 2가 더 크니까 요거는 1, 2, 3,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1, 2, 3, 4로 오름차순 정렬이 끝나게 되죠.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건 이런 방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무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얼마나 걸렸을까요? 만약에 한 번의 처리당 1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얘는 총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하는 6초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주어졌다면 그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오름차순 정리를 하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해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를 일반화시켜서 n개의 숫자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n 더하기 n-1 더하기 n-2 더하기 쭉 해서 1까지를 더하는 시간만큼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어지는 숫자의 개수를 우리는 입력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입력 크기가 n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거품 정렬 방식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은 우리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차식은 다항식이죠. 즉 다항시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이 문제가 이렇게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만 해법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저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다항시간에 해결되는 알고리즘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연구를 통해서 더 빠른 시간에 풀이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연구 개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의 차수가 낮아지는 일들도 생기죠. 즉 예를 들어서 원래는 3차식으로 표현되던 소요시간이 2차식으로 혹은 1차식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담으로요, 어지간해서는 현실에서는 3차 이하의 알고리즘을 유효한 알고리즘으로 봅니다. 그 이상의 차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다소 좀 무겁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PNP 문제에서 NP 문제는 무엇이냐? 이 NP 문제는 P 문제와는 다르게 비결정론적 튜링 기기를 사용해서 다항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말합니다. 다항시간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으니 이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란 무엇이냐? 이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는요, 아까 봤었던 결정론적 튜링 기계와는 다르게 그 선택의 가능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러한 집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낼 텐데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요, 원소의 총합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은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존재하죠. 예스죠. 바로 이러한 부분 집합이 있죠. 이 문제의 답이 yes라는 것을 밝히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수 좋게 마이 10, 마오 3이라는 숫자 조합을 바로 떠올렸다면은 마이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구나 라고 하는 단 3번의 덧셈만 연산을 수행해 줬으면 될 일입니다. 즉 숫자 조합만 제대로 찾아냈다면 답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다항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이 숫자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 조합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5개의 숫자들 중에서 막 이거저거 선택해 가면서 무작위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찌 보면 운에 의해 풀이가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진 것을 우리는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 방향이 일방향적인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집합의 모든 집합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풀이 방법을 우연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 기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네, 그렇죠. 2의 5승계입니다. 이것은 32개죠. 물론 좀 더 정확히는 여기에 0이 원소가 없고, 그리고 공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합이 0이 아닐 테니까 여기에서 6개의 그 부분집합 가지수는 빼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5개짜리 원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원소의 개수라는 것이 2라는 상수 위에 지수로서 들어가는 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집합당 계산하는데 1초씩 걸린다 치면은 총 2의 5승초인 32초가 걸리는 것이죠. 만약 원소 개수가 5개가 아니라 원소 개수 10개였다면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한다 치면 운이 좋아서 숫자 조합 때만 따따따따 바로 찾아내면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맥시멈 덧셈 연산 9번일 겁니다. 10개를 다 고른다 치더라도
덧셈을 9번 진행하면 되니까요. 즉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그 n에 대한 다항 시간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를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 치면은 총 검토해야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0승계나 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히는 2의 10승 빼기 11개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 입력 크기 n이라는 것, 입력 크기 10이라는 것은 2의 지수 형태로 올라가게 되고요. 즉 다항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지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사례에서 보셨듯 우리가 NP 문제를요, 답을 이제 필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다항 시간이 아닌 지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입력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NP라는 문제가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해서 문제의 답이 yes다라는 것을 다항 시간 안에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문제였다 치면, 주어진 문제의 답이 no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co-NP라고 합니다. 당연히 NP 문제의 집합이랑 co-NP 문제의 집합은 서로 이제 같은 집합은 아닌데, 이 NP 문제에도 포함되면서 co-NP 문제에도 포함되는 대표적인 문제의 예시가 바로 암호 체계에 이용되는 소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 아프게 왜 P니 NP니 이런 거 분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NP 문제의 경우는요,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 입력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 실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P 문제는 모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P 문제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낮은 차수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제 많은 블로그들이나 이제 인터넷 글들에서는 P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NP 문제는 비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라는 이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좋은 분류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보다 원론적으로 P와 NP 문제의 분류의 의의는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풀기 쉬운 문제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를 분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공략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다항 알고리즘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봅시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찾았는데 이 다항 알고리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다항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확정을 짓고 그냥 연구를 포기하시겠어요? 만약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만 제시가 된다면 이후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방향은 매우 명쾌해질 겁니다. 자, 많은 설명들을 했지만 PNP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넘어야 될 언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NP 난해와 NP 완전입니다. 이제 NP 난해 문제란 모든 NP 문제를 다항 시간 내에 어떤 문제 A로 환원 가능할 때 그 A라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또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A는요, N개의 주어진 숫자를 작은 순서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시키는 문제입니다. 문제 B는요, 동일한 N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내는 문제고요. 문제 C는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N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D는요, 동일한 N개의 중간값, 즉 가운데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느끼겠지만 이 문제 B나 문제 C, 문제 D 이 세 문제는요, 사실 문제 A만 풀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문제 B, C, D가 문제 A로 환원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모든 NP 문제를 환원시킨 문제 A라는 것은 저 문제 A는 모든 NP 문제들의 상위 호환 난이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항 시간 내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러한 이제 환원이 방법적으로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로도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NP 난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NP 난해에 속하는 문제는 모든 NP 문제들의 상위 호환과도 가기 때문에 그 중에 단 한 문제라도 그것이 결정론적 튜링 장치에 의해서 다항 시간 내에 풀이가 될 수 있다면, 즉 P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NP 문제들이 덩달아 따라서 P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NP 문제들이 필연적인 알고리즘인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하여서 풀이가 다항 시간 내에 가능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면은 이제는 컴퓨터의 성능만 좋다면 필연적으로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NP 난해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정지 문제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문제지만 오늘은 이제 분량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NP 완전 문제란 이제 NP 난해 문제이면서 동시에 NP 문제에 속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NP 난해 문제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NP 완전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명난 문제들이고요. NP 난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판명이 나지 않은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즉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NP 완전 문제보다 NP 난해 문제가 더 어렵죠. 이 NP 완전 문제의 예로는 뭐 해밀턴 경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충족 가능성 문제라든가 뭐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데 영상의 분량상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PMP 문제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PMP 문제는요, 요약하자면 이제 P 문제들의 집합과 NP 완전 문제의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냐 아니면 다른 집합이냐 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NP 완전 문제는 모든 NP 문제의 상위 호환인 NP 난해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NP 완전의 집합이 P 집합과 같다라는 것은 곧 NP 집합과 P 집합이 같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의 경우는 P 집합과 NP 완전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P 집합이 NP의 진부분 집합으로서 들어가는 상황일 때를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P 집합과 NP 완전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즉 NP 집합과 이제 P 집합이 서로 이제 같은 집합이 되었었을 때의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겁니다. 이 P는 NP임이 증명이 된다면 이제 아까 뭐 사료에 들었었던 부분 집합의 총합 문제 같은 지수 시간이 걸리게 되는 문제가 다항 시간에 풀리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계속 연구에 매진을 해서 그러한 다항 알고리즘을 찾아내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P는 NP가 아님이 증명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연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겠죠. 물론 이 PMP 문제는요, 이 두 가지 결과만이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어느 쪽도 증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집합론 0강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연속체가설 문제의 경우와 같이요. 자, 그럼 P랑 NP랑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학자들은요, 보통 이에 대해서 이 둘은 아마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 의견입니다. 실제 2002년도에 메릴랜드 대학에서 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P는 NP와 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2012년 3월에 재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요, 이 비율보다 더 증가한 비율인 81%가 P는 NP랑 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그래도 2002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2%가 이 PNP 문제가 2100년 이전에는 풀릴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었는데요. 2012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53%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PNP 문제가 점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서론에서 언급했었던 암호 해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당연히 이제 소인수 분해의 문제라든가 같은 이제 암호 해독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NP 문제에 속합니다. 이것이 왜 NP 문제냐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 이제 암호를 만든 사람은 이제 암호에 쓰인 숫자들을 딱딱딱딱 짚어내서 이 암호 해독에 걸리는 시간을 다항 시간으로 한정지킬 수 있지만 암호를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풀려면은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10자리 암호를 푼다 치면 최대 10의 10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만약 P는 NP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수 시간이 아닌 다항 시간 내에 이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NP 문제에 기반을 둔 현실 세계의 거의 모든 암호 체계는요, 안전할 수 없게 되죠. 그 누구라도 성능 좋은 컴퓨터만 갖고 있다면 다항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물론 P는 NP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암호 체계는 과연 몇 차 다항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일단 P 문제로 분류가 되면은요, 연구를 통해서 그 차수를 떨굴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암호 해독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찾아진다라는 것은 아닐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현재의 암호 체계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암호 체계들이 생겨나겠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오늘은 세계 7대 난제, 밀레니엄 문제들 중 하나인 PNP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기획을 해봤는데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죠. 행복이 가득한 2019년도 되시고요. 저도 틈틈이 유익한 수학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